정조 제위초, 도성 밖에서는 매일같이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이어졌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나리 한 번만 봐주십시오. 왜서 진노를 갚아. 정부로부터 특정 상품의 판매 독점권을 허가받은 시전 상인들이 힘없는 소상인들을 불법 상행위를 하는 난전으로 몰았던 것이다. 우리 시전 상인들이다. 허가 없이 장사하는 놈들은 더 이상 못 봐줘. 당신들만 장사하라는 법이 어딨어? 같이 먹고 살아야지. 뭘 같이 먹고 살아? 허가도 안 받고 하는 것들에. 시전 상인들은 권한을 악용해 물건을 헐값에 빼앗고 형조, 한성부에 끌고 가는 횡포도 서슴지 않았다.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 소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정조의 고민이 시작됐다. 역사저널 그날, 오늘은 화폐경제와 상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8세기 정조가 소상인들의 눈물을 본 그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전, 난전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이 단어도 아직도 좀 낯설어요. 네, 학창 시절에 달달 외웠던 기억은 나는데 네. 뜻은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이제 시전이 국가로부터 특정 종류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받은 그런 거죠. 그리고 난전은 시전이 아닌 게 난전인 거죠. 그러니까 허락을 받지 못한. 그런 차이인 거죠? 네. 이게 저 난자가 들어가서 어지러울 난자잖아요. 막 난장판이라는 안 좋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불법적인 상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난전이. 그렇죠. 이제 용어로만 보면 이제 시전은 그 나라에서 그 당당하게 허가를 받은 시장. 그다음에 이제 난전은 어지러울 난자를 쓰니까 뭔가 이런 그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그런 뭐 사람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 난전이라는 게 뭐 아주 뭐 정말 매점매석해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아니라 가내수공업이라든가 뭐 잉여농산물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팔아가지고 생계에 도움을 받으려는 뭐 요즘으로 치면 전형적인 이 생계형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이제 그 시전 상인들이 금난전권,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라는 이 특권을 가지고 왜 넌 금해진 걸 이거를 가지고 마음대로 장사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가전 행포를 부리다 보니까 아주 힘이 들게 되고 우리가 학교에서 그 문자로 금난전권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발음하면 이게 무슨 뜻이지 싶었는데 금난전권 그렇게 발음하고 나니까 금방 알겠어요. 난전을 금하는 권리를 말하는 게 이제 금난전권이었군요. 근데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진짜 입에 풀 7년이나 해보겠다고 나온 그 서민들이 범법자를 몰리는 현실이 참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지금 이게 불법 상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경우가 지나쳐서 이제 횡포까지 나타난 게 문제죠. 이게 지방에서 상인들이 소리 어떤 물건을 팔러 이제 오면 그걸 반드시 시전 상인에게 넘겨야 돼요. 그리고 또 시전 상인을 거쳐간 물건을 이제 행상들이 사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팔려 그러면 시전 상인에서 또 반드시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전 상인을 거쳐야지만 되게 돼 있으니까 형편없이 이제 값을 낮춰서 부르더라도 시전 상인에게 팔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룰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잡혀가는 거죠. 체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조나 한성부나 이런 데 끌려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조선 상공업계의 모습, 오늘은 특별히 좀 18세기 시장에 나가 있는 보부상의 입으로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보부상이 이제 직접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까? 보부상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소품시대 타임머신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네, 저희 멀리 갔어요 지금. 정말 첨단 역사 프로그램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뇌를 섭외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보부상까지 섭외를 이제. 자 보부상 최 씨 불러보겠습니다. 최 씨. 최 씨 안녕하세요. 네, 최 씨. 어때요 제가? 딱 어울려요. 여자는 쓴 거예요? 얹은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바빠서 지금 또 안성에 장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하고 지금 가야 되거든요. 제가 몇 가지 퀴즈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이 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이벤트, 네, 눈요깃 거리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아주 인기 폭발의 눈요깃 거리가 있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저기서 찾아보라는 뜻이요? 그렇죠, 그렇죠.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이라고요? 난 알 수 있어. 뭔데요? 저거 같아. 우리 속담에 왜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성이 챙긴다고 하잖아요. 한성 한복판에 곰이 제주를 곰 보고 아니까 있어요? 곰 먹는다고? 제주 넘는 곰. 아니면 뭐 흔하게 뭐 불 먹는 사나이나 얼굴 없는 미녀 이런 거. 뱀쇼 이런 거. 뱀쇼? 뱀쇼. 뭔데요? 우리도 어렸을 때 시장 가면 춤추는 원숭이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요, 답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원숭이. 원숭이? 예. 진짜. 원숭이다. 이야. 이용석 씨가 맞추셨어요. 예, 아주 잘 맞추셨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죠. 약장수들이 저런 원숭이를 들이댕겼었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한 7, 80년대까지만 해도 큰 시장 옆에 네. 서커스 공연할 때 그렇죠, 꼭 그렇죠. 그 단골로 등장한 동물이 원숭이였죠. 그 그림이 18세기의 서울 모습을 그린 태평성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의 서울에 저런 이제 모습이 있다고. 저건 좀 호랑이 가죽 아닌가? 네. 호랑이 가지고 보이네. 오, 신기한 게 많네요. 재밌네요. 두 번째 퀴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이 하나 붙었어요. 이게 방이거든요. 시장이 붙은 방인데 이게 어떤 방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겠죠? 한자라서. 저런 방을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방자하게? 자, 요걸 제가 한번 해석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요게 뭐냐면 바로 사형 집행을 알리는 그런 방입니다. 네. 조선시대는 아주 이게 뭐 그냥 뭐 일반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많이 시장에서 모이니까. 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들이 고구려 시대부터 그 기록이 나와요. 예. 이 조선 초기는 주로 정치범들. 혹시 그 저기 뭐냐 김종서 장군 아세요? 김종서? 김종소. 아시죠? 알죠. 네. 그 호랑이. 김종서 부자라든지 성산문 한명회 이런 분들이 다 이 시장에 효수를 다녔던 그런 분들이십니다. 잠깐만. 한 명에는 부관 참신데. 네. 그렇죠. 사후에 이제 사지를 절단시키고 시장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네. 여러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 네. 예. 그 사람들한테 그 경각심을 이제 불러일으키기도 네. 하고 또 백성들의 여론을 또 환기시키는 그런 작용도 하는 것이죠. 아니 왜 그 저작거리에 목을 내건다 할 때 그 저작거리 그게 바로 이제 시장 장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저 보부상이 참 유식한 사람이네요. 보부상 최 씨, 저 아까 보니까 뭐 물건 잔뜩 쌓아놓으셨던데 그건 뭐예요? 아 바쁜데 이거. 이거는요, 뭐, 저랑은 상관은 없는 건데, 아까 저 대화 들어보니까 그 시전상인 얘기를 하시더구만. 네. 거기, 그 중에서 제일 힘센, 제일 돈 많이 벌고, 제일 권력 센 유기전 상인들이 파는 품목들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이게 비단. 요게 이제 명주. 요게 이제 무명. 면. 요게 이제 아시겠죠? 모시. 그리고 요거 이제 종이. 종이. 이 고등어가 여기 이렇게, 어물. 파는데 가끔 이제 때에 따라 가지고 어물 대신에 이렇게 배를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유기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여기 6가지 물품 중에서 이제 어물을 빼면 종이와 이제 천이 남잖아요. 네네. 이것은 화폐로도 쓸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필품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화폐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물건이죠. 네. 그래서 유기전은 가장 필수품이 이제 지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에 필수품을 꼽힐 것 같은 물건들인데 독점 판매권을 준다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런 물건을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하면 백성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뭐 저는 보부상이니까 저는 아니고요. 네. 유기전 상인들 이걸 독점 판매권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의 권력자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가격을 막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성에 지금 물가 올랐다고 사람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요. 네. 지금 저 백성들 반응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안 좋아요. 예. 저 보부상 출신 장사 잘하셔서 부자 되세요. 네. 저 지금 안성장시 가니까 시간 되면 한번 오세요. 네, 얼른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많이 파세요. 네. 근데 진짜 보부상 최 씨 얘기 들으면서 뭔가 이 시대를 저희 확실히 이제 알게 됐는데. 양반은 근데 머리보다 어울려.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최태상으로. 최태상. 큰 상인. 시전 상인이 어용 상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국가에 어느 정도 구격을 부담하는 네네. 대가로 이 독점권을 행사하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그런 물건을 살려면 시전을 통해야 되니까 네. 이런 가난한 상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그 통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조실록 기록을 보면은 머리에 이고 또 뭐 손에 든 아주 작은 물건까지 파는 이런 사람들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시전 상인들에게 그 물건을 이제
헐값에 넘기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영세 상인들은 제값도 받지 못하고 그 손해만 보는. 믿지고 장사하는 사람 없다 그러지만 그때는 정말 믿지고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근데 이 시전 상인들이 이제 물건을 가지고 팔 때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값을 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폭리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값으로 부르더라도 그 물건을 이제 사서 써야 되는 거죠. 금남정권이 처음에는 유기전이었어요. 6개의 이제 시전 상인에게만 특권을 부여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특혜받는 시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4개로 늘어났다가 이제 18세기면 100개 이상 늘어나게 되거든요. 상품의 품목이 점점점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금지되는 물품이 많아지는 거죠. 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모든 거래는 시전을 통한다. 뭐 이런 규칙을 정해놓은 것 같아서 그 소상인들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는. 그렇죠. 그리고 아주 독점적으로 대규모 장사를 하는 어떻게 보면 또 소수들만 이득을 보는 상당히 불공정한 시스템이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이 뭐 골목 상권을 막 이렇게 잠식해서 막 다들 어려워지고 뭐 이렇게도 비춰볼 수 있겠네요. 그런 성격하고도 좀 네. 닮을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요즘 또 뭐 이런 뭐 대형마트라든가 네, 이런 네, 데서 네. 정말 그 영세 상인들이 좀 취급에는 이런 것까지 다 해버리니까 네. 전혀 이제 그 가난한 상인들은 어려워지고 그렇죠, 더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 근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이게 금난정권 같은 특권이 거의 생활 필수품과 해당되는데 이런 건 충분히 폐단이 예측 가능할 텐데 왜 이런 특권을 줬을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조선시대의 어떤 사회적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요. 조선시대의 기본 정책은 농업이 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업은 말이라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간암에 억제하는 정책을 썼어요. 예전에는 산업공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네네네. 왜 상인들을 장사치라고 해서 굉장히 멸시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것은 성실히 노동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대가를 얻는 것이니까 이게 본업이고 또 실제로 주 산업이 농업이죠. 네. 근데 상업이라는 것은 상행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이익이 큰 노동이 없이도 이익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요 좀 횡재를 노린다 그럴까요? 예. 이런 이제 일을 추구하는 그 욕구를 이제 억제하는 것이 성리학의 이념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발달하는 분위기를 왜 그렇게까지 엄금을 했는지가 참 요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민간에서는 상업이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네. 인구가 늘어나고 그들이 필요한 물품이 이제 시장을 통해서 이제 유통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국가가 이제 좀 방침을 바꾸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국가에서 전문 집단에게 이제 상행위를 인정해주고 그 대신에 이들로부터 이제 세금을 받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정책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또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상인들의 동태를 이제 국가에서 조절할 수 있는 네.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생긴 게 이제 시전 상인이 되고 그 시전 상인이 국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특권을 주는 거죠. 일종의 독점 판매권을 이제 부여를 한 겁니다. 일종의 이제 국영상점 내지 정부 직속 산하기관처럼 육성을 했으니까 네네. 그에 걸맞는 권리를 가지게 된 거다. 이런 뜻이로군요. 그렇죠. 이제 시전들에게 특별 세금의 시역을 내게 하니까 그 시전 상인들 입장에서도 뭐 본전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만큼 나라에 바치는 세금만큼 우리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금난정고 같은 이런 특권이 있을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 자꾸 난전이 이제 생기면서 이들이 자기들을 위협을 하는 그런 단계가 오니까 그 나라에 내는 이 시역을 이제 부담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몰린 거죠. 이 시전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사실 이 시역이라는 게 왜 생겼는가 봤더니만 외란과 호라는 그 양난을 거치면서 국가가 재정이 파탄나고 네. 막 이런 지경이니까 그런 부담을 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전을 그렇죠. 특권을 준 거. 이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전 상인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배려를 정부에서 해줘요. 금 난전권 이외에도 뭐 관수품,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한다든지 또는 국고, 나라 창고 있잖아요. 그 나라 창고에 그 잉여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국가에서 이제 걷어들였던 그런 곡물들, 그 처분할 수 있는 우선권을 또 시전 상인들한테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게 양난 이후 딱 끝나가지고 국가가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면 네. 제때 국가에서 이제 이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앉아서 돈 버는 거죠, 그냥. 어마어마한 그 이권이 지금 여기서 창출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국가 입장에서도 좀 필요한 조치였고 시장 자체도 작고 하니까 문제가 별로 안 됐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부작용이 커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소상인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나라에서도 좀 얼른 사태 파악을 하고 뭔가 해결책을 강구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뭐 그래야 되겠지만 또 나라 입장에서는 국가 재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니까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그 독점권을 부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그렇게 하면은 이미 그 시전 상인들이 덩치가 커져가지고 힘이 세졌는데 또 반발도 하고 좀 그러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전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고 그거는 국가 재정이 확보된다는 거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시전 상인들 자체가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조달품을 그 독점하는 것 이외에도 조선 초기부터 있었던 공물 박납 있잖아요. 그 박납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또 외국에 나가는 그 사신들 있잖아요. 그 사신 수행을 빌미로 해가지고 또 사무역에 또 종사하는 또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아이고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아이고, 그렇죠. 이거 진짜 시절의 덩치는 대항할 수 없을 만큼 좀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억울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시절에 시전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상품 독점에 세금 대납에 그죠? 해외 무역까지 하니까 네. 참 부자 되기가 제일 쉬웠어요. 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자, 다행히 백성들은 그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게 또 누구보다 민심에 귀를 기울였던 왕 정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자, 18세기 뉴스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용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KBS 뉴스 이광용입니다. 요즘 금난 정권을 앞세운 시전 상인들과 소상인들의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뿔난 소상인들 결국 성 밖으로 행차하는 정조를 직접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는 격쟁을 시작했는데요. 정조 10년 대장장이 이춘세 씨가 시전 상인들이 자신을 난전으로 트집잡아 장사를 방해하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징을 쳤고, 이어 정조 11년에는 야장 정대운, 12년에는 모자전의 강덕일까지 격쟁 릴레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을 내세워 시장 독과점을 합리화하는 시전 상인들과 당장 생계를 위해 물러설 수 없다고 주장하는 소상인들의 대립. 조선 정부의 발빠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조선이나 대한민국이나 뉴스는 KBS. 재밌네요. 진짜. 아니, 스포츠만큼이나 또 역사를 좋아하는 우리 후배 이광용 아나운서였습니다. 요즘 녹화장 자주 놀러 오시더니 결국 추천까지 하시는군요. 네. 근데 이 격쟁이라는 게 좀 신기한 게 사실은 뭐 요즘도 대통령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 남기는 것 정도인데 솔직히 그것도 읽어보실래나 조금 궁금하긴 한데 사실. 그 조선시대에 직접 왕을 만나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해결을 해주기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정말 가능했을까요? 이 정조 시대의 이 상원하고 격쟁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활발했어요? 활발했습니다. 상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랫사람이 이제 국왕한테 올리는 글을 이제 상원이라고 하는 거고, 격쟁을 이제 받지만 그 민원인이 군건 아닌 또는 이제 왕이 이제 행차할 때 그 앞에서 이제 진, 꽹가리, 뭐 부기 치면서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는 건데, 이 공식으로 허용된 제도였어요. 재미가 뭐냐면 격쟁인 경우 그 경우에 3일 내에 해결해 줘야 됩니다. 3일이요? 그렇게 빨리? 네. 당시에 민원 처리를 3일 안에 해결해 준다. 정말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정말 퀵 서비스인데. 그래서 이 정조라는 왕 자체가 제위 24년 동안 70회 정도 능행을 했다 그래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능행길에서 주로 이제 상원 격쟁을 받았고, 그때 대략 건수가 한 4,400여 건을 그 접수를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보면 우리 조선후기왕 영조도 민의를 많이 이제 수렴하려고 해요. 근데 영조의 특징은 궁궐 앞 홍화문 근처에서, 그러니까 궁궐 바로 앞에서 백성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라면, 우리 정조 대왕 같은 경우는 뭐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식으로 직접 찾아가서 탁 듣는 신인국에서. 정말 저희들은 정말 신문고가 더 훨씬 더 익숙하잖아요. 그거에 고란에 매달린 북을 막 둥둥 치면서 억울하오, 뭐 억울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죠. 이거 웬만큼 강큰 백성 아니고는 못 칩니다. 그래요? 우리는 신문고가 가장 뭐 흔한 것처럼 상원 격쟁은 사실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요. 간을 비교해도 그냥 가서 왕 안 계셔도 북치는 게 더 낫지. 왕이 지나가는데 막 깽가리 치고 막 나 좀 봐주세요 이러면 사실은 무엄하다라고 나오시는 잘할 것 같은데. 그 위치를 좀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신문고 같은 경우에 궁 안에 설치가 돼 있었어요. 창덕궁의 진선문 안이에요. 그러니까 궁을 정문을 들어가서 또 하나의 문을 더 통과해야지만
북에 다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백성이 그냥 가서 치기 위해서 달아놓은 북이지만 실제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상언이나 격쟁 같은 경우는 왕이 행차했다가 주로 능행이죠. 이제 왕릉을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접수하기 시작하거든요. 접수를 받아요? 접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오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상언과 격쟁을 접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쭉 가면서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져가서 궁에 가서 왕이 바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처리가 되는 거죠. 정말 참 대단한 왕이로군요. 그렇네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신문고가 영조 때 이렇게 설치를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징적인 거라는 거죠. 네. 이렇게 나는 백성의 의견을 듣겠다 하지만 실제로 궁궐 안에 갔을 때 몇 가지 문을 통과를 해가지고 그러면 대부분은 뭐 쫓겨나기 일쑤였을 거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는 백성들도 겁이 안 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실하게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글 모르는 백성들은 굉장히 목숨 걸고 어떻게든 찾아가서 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예. 이것만이 나의 살 길이다 하는. 예, 지금 저 표에 보면 조선 후기의 국왕이 어느 정도로 이제 능행을 하는가 이런 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연평균이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영조 때 되면 상당히 많아서 1.5회 정도 나타나는데 정조가 되면 2.75회가 되거든요. 연간 3회 정도. 예, 1년에 3번 정도는 왕한테 이제 민원을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 또 정조기를 한번 보면 그 상언을 올리는 그 선비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선비가 그렇죠. 들고 있어요, 예, 뭔가를. 저 상관입니다. 아, 저기 뒤에. 네, 예, 예. 그렇죠. 저런 식으로 갖다 줘도 된단 말이에요, 직접. 정말 그 경호원들이 그냥 내비두네요. 예, 그럼 저걸 접수하는 관리가 있습니다. 격쟁 같은 경우는 직접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격쟁은 이제 그 글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징을 치면 내가 뭔가 이야기할 게 있다는 네. 거죠. 구술을 하죠. 그럼 관리가 받아 적어요. 그 민원상. 아, 네. 그래서 궁에 와서 그 격쟁에 받아 적은 문서, 그 다음에 직접 글을 올린 상언 문서를 왕이 보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아, 왕이 직접 듣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격쟁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 소리는 들리니까 네네. 잠시 이제 왕의 그렇죠. 행차가 멈추니까 네. 정조도 아는 거죠. 아,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그리고 이제 그 접수받은 내용을 나중에 궁궐에 가서 다시 이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기록에 이제 이런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록돼 있어요. 네. 몰려든 사람들이 산과들을 가득 메웠고 정조는 이들을 직접 불러 민원사항을 물었다. 이게 이제 1792년도의 기록입니다. 행차에 저렇게 백성들이 가까이서 구경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진짜. 저도 이제 규장각에 있을 때 외국인이 이런 장면을 네. 딱 이야기한 게 있어요. 저게 민주 정치다, 그래요. 데모크라시다, 딱 느끼는 거. 저렇게 백성하고 가까이에서 함께. 그 소통하려는 그런 모습. 이건 정말 다른 외국 이런 그림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격쟁상을 올리는 주체인데요. 양반층이 대략 분석을 해보니까 36%, 중인층이 9%, 천민층 10%, 평민 45%. 저 평민층, 농업이라든가 저 평민이라는 게 농업, 상업,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이 시전 문제. 저런 사람들이 거의 반 가까이 민원을 올린다는 거. 천민도 10%라는 것도 그렇죠. 놀라워요. 천민도 노비도 노비들. 많아. 오. 예. 직접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참 대단한 주로 이제 세상이에요. 천민이나 평민은 격쟁을 했을 가능성이 많죠. 야, 이 대단한 정말 이 정조대왕께서 민의를 수렴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 한편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백성들을 그렇게 한 명 한 명 만나서 사연을 듣는 어떤 그 왕의 참 인자하신 마음은 느껴지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일일이 그렇게 하나하나 다 해결하다 보면 그 국정에 쓸 시간들이 조금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그리고 또 위험한 것도 있지 않나. 아까 그 편지를 이렇게 줄 때 진짜 왕이 받았다면 네. 편지 속에 갑자기 뭐 쑥 끓여가지고 이런 거 중국 영화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호 담당이 이제 포도대장인데요. 네. 포도대장이 백성들이 너무 가까이 이제 오니까 이 경호상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구경 나온 것을 금지하자 이런 요구를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정조의 대답이 저들은 나의 적자이다 그래요. 갓난아이, 적나라하다 할 때 이런 적자인데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보살펴야 한다. 그래서 민원을 청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민심을 알아야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막지를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상언이나 격쟁이 계속됩니다. 네. 대신들도 말렸대요. 근데 그때 정조 대왕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소민이 상언을 하는 것은 매우 외람되고 난잡한 행동입니다. 상언과 격쟁을 받지 마소서. 듣거라. 저 말할 곳 없는 자들이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달려와 하소연하기를 어린 자식이 부모에게 하소연하듯이 하니 그렇게 만든 자가 잘못이지 저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만든 자들이 잘못이다. 아유, 참. 저들에겐 아무 잘못이 없다. 정말 애민군주의 진정성이 200년 시공간을 건너서 가슴에 팍 감동을 안깁니다. 정말 그러네요. 진정한 소통과 공감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게 뭐 약간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백성의 마음을 그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방법이기도 하다. 아니 근데 아까부터 자꾸 비효율 그러는데 어쩌면 정조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효율적인 어떤 그 민심 수렴의 방법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은 컴퓨터가 정치를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확한 정책을 꼽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조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 왕이 공밖을 나갔다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제 들판을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농사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고만 듣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정조가 행차를 하면서 그 내용만 만약에 왕이 봤다면 그 느끼지 못하는 그 현장성을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백성이 올렸고 어떤 느낌에서 이게 왔다라는 걸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이 어떤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 가능했으니까. 네. 우리가 왜 세종대왕은 대왕이 당연하잖아요. 네. 점점 갈수록 정조대왕이라는 말이 당연해지고 있는 거예요. 입에 막 붙죠, 지금 계속. 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호소하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패단 외에도 기득권 세력과 결탁하는 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18세기 뉴스 이어서 보겠습니다. 정조 1년 영조시대 주요 군문대장을 역임한 인사들이 숙청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리던 노비의 부정한 상업행위에 발목이 잡혀 실각했던 것인데요. 이후 18세기 뉴스에서 그 배후를 파헤쳐보니 사건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최근 덩치가 커진 대부분의 시전 상인들이 군영, 심지어 노론 세도가를 배후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뒷배를 봐주는 권력이 있으니 소상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들에게 힘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군영과 노론 세도가들 휘하의 상인들 중 난전으로 분류되던 가게들이 허가를 받은 시전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인데요. 더 큰 문제는 조선 정부에서도 시전 상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반긴다는 것이죠.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활용했던 셈입니다. 노론 세도가와 군영, 조선 정부 이 3단 커넥션을 끊지 못한다면 상공업 사회로의 발전은 요원해 보입니다. 조선이나 대한민국이나 뉴스는 KBS. 예. 그러니까 역시 뭐 물고 물리는 돈과 권력의 관계가 여기서도 나타나네요. 난전이었는데 시전으로 그냥 끌어올려주는 어떤 그런 권력 파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형적인 그거잖아요. 내가 하면 합법, 네가 하면 불법. 내가 하면 시전, 네가 하면 난전. 그러니까 지체 높은 양반들은 이게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체면이 있으니까. 근데 또 조선의 양반들은 돈을 또 벌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군영의 어떤 그 군졸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세도가의 어떤 노비들 있잖아요. 그 노비들을 난전상인으로 활동토록 하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권력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난전활동은 이건 불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난전상인들을 이 시전으로 새로운 품목으로 이제 인정을 시켜주는 것이죠.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 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 기득권은 시전 상인을 통해서 뒤를 봐주면서 정치 자금을 또 이렇게 당겨오는 약간 검은 커넥션의 느낌도 확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 우리가 흔하게 정경유착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지경이 되면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경동체예요. 정경동체. 근데 그 군영이라든지 노론 세도가라는 게 참 막연하고 두루뭉술한 표현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이 정경유착과 비리의 근원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까?
사실 이건 뭐 여러 연구에 의거하면은 이것도 구체적으로 딱 뭐 어떤 군영하고 얼마만큼 뭐 정치자금 이런 기록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제 권세가 그리고 결국 이제 군영 장악 이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연결될 것으로 이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숙종 때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인현왕후 민씨 아시죠? 이게 대표적인 이제 노론 집안인데 인현왕후 민씨 이 세력들이 노론 이 집안에서 외어물전을 시전으로 이제 뭐 등록을 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시전으로 하면 이제 금난 정권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것도 하나 보면 크게 보면 결국 노론 세력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가능성이군요, 가능성. 예. 요즘도 뭐 부정부패 사건은 몸통 잡기가 과거 사실은 기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개연성은 충분히 보이죠. 이권이 커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권력과 결탁을 해서 자연스럽게 더 큰 이권을 이제 누리게 되는 흐름이 있게 마련인데 주목할 것은 이제 정조의 어떤 개혁 방향 이런 것은 여기서 느낄 수 있는데요. 군영이 이제 막강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지만 합해 주조권을 가지고 있어요. 공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제 이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조 초년에 이 비리를 저지르던 군영 세력을 처벌하는 조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정조가 기울이려고 했던 것이 어떤 권력층의 이야기보다는 소상인,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울여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청취해서 해결하려는 이런 이제 시도, 그런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대표 인물이 나오죠.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최재공이라는 인물을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최재공이라는 이분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돼요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최근 들어서 붙죠. 정조의 개혁 정책을 그야말로 뭐 거의 온몸으로 실천했던 그런 인물이고 또 이 특이한 게 정조 때 남인 출신 정승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정조도 특별히 이제 최재공으로 하여금 그 개혁 정책을 추진하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했고 형식상은 최재공이 건의하는 겁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 노론 그 세력하고 연결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참신한 그런 그 정치인 이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조도 최재공에게 힘을 실어줬고 최재공도 여기에 정말 부응해서 그야말로 이제 딱 정조가 원하는 그런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 최재공의 건의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네. 자, 보시면 만들어진 지 수십 년이 안 된 작은 시전은 혁파하십시오. 또는 유기전 이외의 시전은 금난 정권 행사가 불가. 또 지나치게 소상인을 고발하는 형사권 남용 금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불법으로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이 난전을 시전으로 바꾸는 거 없애라. 그리고 또 지나친 형사권 남용해가지고 소상인을 잡아들지 마라. 이런 것들을 지금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통쾌하긴 한데 혹시 말이에요. 이 경제개혁이 노론과 그에 대항하는 세력, 이를테면 정조의 비호를 받는 남인과의 정치적 힘겨루기 같은 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 게 그 최재공의 이런 건의안에 가장 반발하는 인물이 그 호조판서 김문순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또 노론의 어떤 입장을 대표해요. 이미 수백 년간 해오던 거다. 이것을 국가가 이제 없애면 안 된다. 이미 뿌리가 단단하고 또 시전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많은데 이거를 지금 없애면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야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즘 또 우리 뭐 반대 같은 거 할 때 이거 이미 관행이다. 이게 잘 뭐 되고 있는 건데 왜 이걸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그 입장. 최재공이 출근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집 앞에서부터 이제 항의하는 이제 시전 상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에 가서 이제 관리 생활할 때는 수원까지 따라와가지고 이제 비난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또 엄청나게 이제 반발을 이제 맞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재공은 모든 반대는 왕이 아니라 즉 정조가 아니라 자기가 감내하겠다 이렇게 공공연히 선언을 하면서 밀고 나가죠. 그러니까 방패막이가 되어준 거예요. 이 정조를 위해서. 뭔가 그 개혁을 할 때는 항상 방패막이 겸 행동대장이 되셔야 화살을 맞으면서도 밀어붙이는. 일종의 악역이 필요한 거라고요. 악역. 그렇죠. 개혁의 지팡이면서 방패막이까지 자초한.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이겠죠?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그렇게 반대 세력과 정조가 대립했다는 기록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서 뭐 미로 짐작할 수 있겠죠. 이미 정조라고 하는 이 임금은 신하들 간의 어떤 그 권력의 어떤 그 힘의 어떤 그 조율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줄 아는 굉장히 현명한 왕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윤석 씨 궁금해하는 거가 전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충분히 어떤 지도력, 어떤 뭐 추진력을 발휘했다는 게 2009년에 어떤 사료를 통해서 또 한 번 입증됐어요. 입증이 됐습니까? 예. 어리석구나! 노론에 의한 정조 독살설을 그린 영화 영원한 제국. 영화 속에서 정조와 가장 날선 대립각을 세우는 노론 대신 심한지는 권모술수에 능한 역적으로 그려졌다. 사도 세자가 우리 노론을 비판하고 자기 세력을 키우려 하자 우리가 미치광이로 몰아 죽게 했다고. 그런데 2009년 뜻밖의 비밀 편지가 발견됐다. 편지는 무려 299통. 편지를 보낸 이는 다름 아닌 정조였다. 왕이 한 신하와 주고받은 편지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 그런데 놀랍게도 편지의 수신인은 심한지였다. 정조와 심한지의 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네, 그 비밀 어체 공개하는 그 순간에 교수님이 계셨네요. 듣고 싶어요. 네. 영광입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에 답을 가지고 계셔요 지금. 네. 저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심한지가 정조의 최대 정적이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죠. 반대편에서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조의 비밀 편지가 심한지 집안에서 300통 가까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또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 사람이 최대 정적인데 이렇게 비밀스럽게 서로의 속내를 주고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사실 저때 이제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저 자료 처음 봤을 때는. 그 왜 그 유행하는 정조 독사해설 배우에 심한지가 있을 거라는 추측들, 그 영원한 제국의 얘기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정조의 독살설의 주인공, 이 범인을 지목되는 게 바로 이 벽파, 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심한지였는데, 이 어찬이 딱 발견되는 순간, 어이 뭐야? 이 정조와 심한지의 정적 동지였던 관계의 모습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식으로 그 정조와 심한지가 편지를 통해서 주고받는 걸까요, 내용들을? 그래서 이런 특정 사안에 대해서 상주문의 내용을 직접 써서 이제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정조의 지시대로 심한지가 이렇게 뭔가 이런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한 거죠. 대표적으로 1798년 8월에 심한지를 우의정에 이제 제수해 놓고는 사직 상소를 미리 이제 구상해 둬라 이런 어떤 그 지침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직서를 올릴 때 어떤 내용에 유의해서 할 것을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한 거죠. 시나리오를 써주는 거예요. 그 하완공주라고 있어요. 이제 사도세자 동생이고요. 근데 이제 정조가 왕이 된 것을 반대했던 이런 이제 옹주가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한 정적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정조 말년에 정조가 사면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심한지 같은 사람이 이제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편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이런 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런 조치를 하면 너가 뜰에 내려가지고 모자를 벗고 땅에 엎드려서 아니되옵니다를 이제 세게 해라. 야, 이거 영화로 치면 디테일한 지문까지 적어놓은 거예요. 지문을 적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자를 거다. 삭직시킬 거다. 그렇지만 이내 다른 방도가 있으니까 그리 알고 있으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조치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니까 심한지는 예정된 수순으로 가서 아니되옵니다를 하죠. 모자 벗고. 예, 모자 벗고 땅에 머리를 찧으면서 아니되옵니다를 그 연출 정주 진짜. 진짜 배우네요, 배우, 심한지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효과는 양면성이 있는데 심한지는 자기 명분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완옹주를 복권시키는 데서 반대하는 자기 입장을 주장할 수가 있고 정조는 그렇게 이제 반대하는 대신을 내침으로써 자신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심한지는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이제 해결하는, 그래서 반대 효과를 이제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정약용 편에서도 정조가 정약용이 상당히 몰릴 때 외직에 잠시 나가 있어라.
이러면서 다시 이제 또 좀 잠잠해질 때 불러드리고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그 정치력 같은 거 이런 건 분명히 발휘했던 것 같아요. 저 체제공을 방패막이 삼을 수 있는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심한지까지 이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대단한 임금이에요. 심한지와 정조는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해서 좋고 또 비워서 그러는 건 아니야. 알죠. 뭐 이렇게 서로 마음을 끊지 않아서 좋고. 그러니까 이 편지가 없었으면 그냥 이건 심한지의 의견일 거다 이렇게 이제 연구자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앞에 이제 이런 편지가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심한지 이야기인지 정조 이야기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굉장히 골치 아파지고. 그래서 이 비밀 편지가 사실 발견되면서 학계에서 상당히 좀 어떤 측면에서는 충격적이었던 게 그 최고의 정적이라고 여겼던 사람에게도 이렇게 정말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뭐 지침도 내리고 계속 이제 조율을 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 놀라웠던 거죠. 그리고 실제 바로 그 지금 금난정권 폐지를 주장했던 최저공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정조가 이 심한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 쉽게 말해서 최저공 너무 공격하지 마. 살살 해라.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흥미있는 것은 그 심한지의 부인이 이때 병이 크게 좀 났다 그래요. 그때 이 정조가 심한지에게 이거 좀 인삼 좀 들게 하고 해서 좀 몸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복하고 꿀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심한지도 정조가 하라는 대로 안 할 수 없게 그렇게 성은을 그냥. 그러니까요. 정말 감동 정치, 감성 정치 아주 그 효시예요, 효시. 그거 정말 아랫사람을 감동시킬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 운영이 얼마나 치밀한가를 보여주잖아요. 이거를 또 달리 뭐 보면 막구 정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거 제가 보기엔 굉장히 현명하게 정치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다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목적을 이루는 정말 노련한 정치인 정조의 면모가 보이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비록 이게 심한지 어찰이 사실은 당시 경제 상황이라든지 어떤 개혁의 내용 이런 것도 아주 깊이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신하와 이 왕과의 어떤 그 어찰이 주고받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조의 어떤 그 스타일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최재공 혼자 단적으로 이 개혁을 밀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배후엔 역시 정조의 의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백성을 위한 개혁이고 당시로서는 혁명적 조치인데 정조가 나서지 않았을 리가 그럼요. 그렇죠. 근데 진짜 엄청난 정치인인데 어차피 이제 늘 빠지지 않고 있는 게 백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 드디어 정조가 시전을 혁파하는 개혁의 명을 내리게 됩니다. 조정에서 금난 정권의 폐단이 공론화되고 마침내 1791년 정조는 개혁 정책을 발표한다. 과인은 금난 정권을 폐지하고 백성 누구에게나 상거래를 허할 것이오. 기존에 시전이 가졌던 특권을 몰수하고 모든 상인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통공정책. 신해년에 만들어져 이른바 신해통공이라 불린 이 정책을 통해 정조는 단호하게 소상인의 편에 서주었던 것이다. 자, 드디어 신해통공 입법 시전 폐단 철폐를 선언했습니다. 예, 이제 1791년에 단행된 조치라 그래가 1791년이 신해년이고 그 통공이라는 거는 양쪽이 모두 잘 통하게 한다. 뭐 우리 뭐 소통 이런 뜻도 되는 거고요. 결국은 그 생산자, 소비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제 혜택을 보는 그런 조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신해통공 조치를 발표하던 날 그 다 한문 이외에 한글로 뒀어요. 그 백성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는 큰 길거리와 뭐 저작거리 같은데 그리고 이제 성문에다가 다 이거를 그 게시를 해가지고 이 백성들도 다 이것을 알아보고 특히 이때 그 정말 그 시전 상인들의 횡포에 그 시달렸던 그 소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정말 담배 같은 조처였죠. 그리고 이렇게 그 온 거리에 이렇게 다 공표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조정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것을 또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산업을 샥 다 개방한 거잖아요. 그렇죠? 독점돼 있던 거를. 정말 이건 정말 혁명적인 혁명이에요. 정말 대단한 혁신인데 저는 말이죠. 이게 정말 실제로 성과가 있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사실 경제 개혁이라는 게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뭐 이제 얽혀설킨 문제여서 한 방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기록을 보면 어물들의 물가가 갑자기 전보다 싸졌으니 개혁의 실효가 있습니다. 라는 기록도 있고요. 장작값이 옛날의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역 운수업이라든지 이제 얼음 판매 이런 어떤 독점적인 그 상황도 혁파할 수 있는 그런 효과, 하여튼 다방면의 어떤 그 독점의 어떤 그 상황을 깰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큰 거는 아마 사상들이 이제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해줬다. 독려했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때 이제 전국 각지에다가 이제 지점을 설치해서 상업 유통 거점을 연결하게 되고 대무역도 대부분 사상이 이제 장악을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 이렇게 거상이라는 존재가 생겨나면 시전만큼이나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불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예. 아니, 정확히 그랬어요. 사실 이 사상에 의한 매점 매석 행위로 인해 가지고 시내통공 이전보다 물가가 더 오른 측면도 있어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역사 좀 거시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 조선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즉 자유로운 어떤 상공업 행위의 어떤 그런 보장, 이런 어떤 방향을 정확히 제시했다는데 그 역사적 의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정조는요, 이 시장의 어떤 가격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믿었던 그런 왕이죠. 그 밑바닥이 뭐냐면 정치란 바로 그 민심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 믿음, 그것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그 종조의 기본 정신은 뭐냐? 저는 지금 창덕궁 후원에 가면 존덕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일 주목되는 게 만천명월 주인옥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어요. 달은 하나뿐이고 물의 종류는 1만 개나 되지만 물이 달빛을 받을 경우 달도 1만 개가 된다. 정조 스스로가 달로 생각하는 거죠. 이 달이 다 온 백성에게 내가 비추어서 이 교화를 베풀겠다라는 이런 어떤 정조의 애민사상, 그 정신이 바로 이 신해통공과 같은 이런 그 소상인 보호 정책에도 맥이 통한다. 그래서 저 존덕정 한번 꼭 찾아가서 정조의 숨결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막연한 백성들의 왕이 아니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빛나고 있는 달처럼, 그런 왕이 되길 바랬던 것 같네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기득권 세력의 반대가 있는 그 정책을 아주 현명하게 실행한 정조, 바로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을 오늘 저희가 목격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홍경래난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조는 저울이다. 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늘 평평한 그 추를 유지하려는 그런 정조를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자. 우리 군사부 일체란 말이 있죠. 왕과 스승과 그 아버지가 일체다. 정조는 군사부 자체이다. 그러니까 왕이기도 했고 또 우리 김홍도나 정약용의 스승이기도 하셨고 바로 우리 만 백성에게는 어버이와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군사부 자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농화 가시는 것 같은 농화. 정조는 백성 편이다. 제가 감히 어떻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고, 어떤 잦은 능행이나 신의 통공이나 하다못해 편지 정치까지 결국은 백성을 위한 행동들이었다. 그래서 백성 편이다. 백성 편이다. 알겠습니다.